왜 이해를 못해? 힘들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무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건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비난과 감정으로 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과 무리한 사람의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권석천이라고 합니다. 지난 31년간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칼럼도 쓰고 글도 쓰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이번에 최선의 철학을 내면서 새롭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밥을 하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고등학교를 당시에 다녔던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수업이라는 건 단순히 수업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교사로부터 세상 사는 이야기도 듣고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면서 자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이 없다는 건 심각하게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남의 표정을 읽고 말의 톤을 변화를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수만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혼자서 AI하고 얘기하고 혼자 골방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감이라는 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동의하는 부분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소통이 되면서 더 좋은 지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는 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능이 좋은 분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했다는 분들이 정말 공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끌어서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지능이 곧 공감 능력이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부 데스크를 좀 오래 했거든요. 한 3, 4년 동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보내오는 기사를 고쳐서 이제 출고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기사를 보내오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지? 하면 기자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제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냥 동의만 받고 넘기는 그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기자들은 신문이 백지로 나간다는 어떤 공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해 연말에 생각을 하면서 이것 좀 고쳐야겠다. 너무 후배들 말을 안 듣고 내 식으로 막 정리하는 게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송년회 때 제가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한 1, 2주 지나니까 똑같이 이제 정리를 해서 기사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시각으로 사태를 정리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이거를 강요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어떤 한국에서 성공을 했다는 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할 때도 너 왜 이해를 못해? 힘들다고 하는 거야 지금?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좀 참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건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게으르면서 성급한 문제 해결 방식,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를 빚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뭐 네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어폐가 있는 게, 그동안 말했던 게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했던 건 솔직하지 않은 거냐라고 이제 반문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건 사실 예의 없이 말하겠다, 불쾌하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라는 어떤 통보처럼 들리는 게 한국 사회의 어법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한 사람과 무리한 사람의 차이가 실력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 해결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문제점을 비난과 감정으로 그냥 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 기자로 출입할 때 보면 어떤 부장판사님은 그냥 커다랗게 빨간 펜으로 물음표를 그냥 딱 찍어버리고 다시 돌려준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판결문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장판사님이 잘 모르시지 않았나, 자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쾌한 반응으로 물음표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무리한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감정을 그냥 발산하고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솔직하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거고 본질은 이거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솔직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 이거 뭐야,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당장 다시 해와 라고 이제 고성을 친다든지 뭐 종이를 구겨서 던진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는 있었거든요. 법원에서는 벙커라고 불렸어요. 벙커. 골프를 칠 때 그 모래밭에 들어가는 게 이제 벙커잖아요. 공을 어렵게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을 이제 벙커라고 했는데, 뭐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혹독하게 후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기의 어떤 우월감, 일을 빨리 해서 뭔가 자기를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리하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아주 가끔 이제 그런 선배들이 있었는데, 좀 무리하게 뭐 욕을 한다든지 거칠게 던지든다든지 뭐 이런 선배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선배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서로 낯을 불킨다든지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물론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비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무리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응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소용돌이를 그냥 놔두고 나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내 수준은 내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이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네카가 말했듯이 인간은 인간에게 신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세네카 시대의 로마 격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신성하다와 늑대다가 있는데, 세네카의 편지를 보면 세네카는 최선을 다해서 충고를 하고, 그 세네카가 보낸 편지의 상대방, 그러니까 뭐 르킬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답서를 보냈을 테고, 세네카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킬리우스나 이런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신성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런 상호작용들이 편지에 남았고, 그 편지를 저희가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자기 주변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건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즐겁고 좋고 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면서 내가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말하는 분이라면 나는 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떨 때 난 기쁘고,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나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면, 그걸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하면서, 또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 5명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한 2-3명 정말 친한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 뭐 이런 게 사람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3명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를 얘는 이상한 애야, 얘는 참 힘든 애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친구도 어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뒷받침해 줄 부분이 없을까 하면서 그 친구가 훌륭해지고, 그래야지 나도 또 훌륭해지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훌륭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배려라고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초등학생 수영 선수가 금, 은, 동을 따지 못하고 항상 4등을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안달을 하면서 너 꼭 등수 안에 들어야지, 그래야지 뭐 선수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벌을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얘기할 때도 우리 애는 몇 등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라는 건 참 위험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도 너를 위해 죽이고, 너를 위해 학대하고, 너를 위해 감옥도 보내고 하는 게 이제 인간들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배려라는 건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고 배려의 기준 같은 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에 비유하면 레슨 프로가 되기보다는 캐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자녀한테 자꾸 이제 레슨 프로처럼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채를 갖다 주고, 그린까지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녀와 그 젊은 세대가 더 좋은 어떤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캐디 말씀을 드리는 건 배려는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어디까지나 네가 선택할 문제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에 보면 공간론이 나옵니다. 공간론이라는 건 뭐냐면 청중의 마음 속에 그대가 하는 연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공간을 만든다는 게 뭐 다른 어떤 사람이 한 연설을 밀어내고 내 생각을 좀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이 더 마음을 다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명상록 1편에서 나의 할아버지 덕분에 착한 마음씨를 갖게 됐고, 자기 어머니 덕분에 검소한 생활과 어떤 경건한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것도 갖게 됐고, 가정교사 때문에 한쪽이 편들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됐고 하면서 쭉 누구누구 덕분에를 계속 하거든요.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서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르커스 아울레스의 생각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먼저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감사를 해서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는 학생들이 없으면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데스크에 앉은 부장이나 국장은 기자들이 없으면 자기가 없는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이해해 줘야지 라는 건 공감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그 문학 그리고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사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학은 어떤 감수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역사는 맥락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부인 것 같고, 철학은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뭔가 추상화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하면은 인격도 노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계속 문학도 보고 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좀 들여다봐야지 사람이 노화를 멈출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지금 80 넘으신 장관 출신인데 그분은 지금 20, 30대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지금도 읽고 있어요. 젊은 감각을 배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도 어휘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감수성이 생기는 거지, 어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수성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을 스쳐가는 느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가슴속에 있는 어떤 느낌들을 확인해야지 조금 더 나은 어떤 감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감수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한 해 동안 한 40차례 정도 인터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그거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목차도 잡아보고 검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좀 다루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세 번째 됐을 때 그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을 유비가 3번 찾아가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3번이라는 건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 있느냐라는 어떤 거를 따질 수 있는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을 통해서 대원장과 16차례 정도 이제 인터뷰를 했고, 나머지 대법관들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거고, 제가 결코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찾아가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그런 어떤 진심이 논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고, 칼럼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진심을 가지고 썼을 때 독자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진심이라는 건 전달하기가
않을까.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설득을 할 때 말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수사학에서 보면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파토스는 결국 감정이라는 거고 에토스는 신뢰, 로고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파토스, 에토스가 있은 다음에 로고스가 있는 거지 로고스부터 있고 그 다음에 파토스, 에토스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설득할 때도 파토스나 에토스, 어떤 감정이나 신뢰 같은 걸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젊은 사람인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이제 이런 걸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내가 정말 스타트업 가서 열심히 일할 거라는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만큼 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찾아보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부모님이 신뢰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트업 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좋아요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부모님은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신뢰와 공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말다툼이 있고 싸우게 됐을 때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이나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따져야지 결국 시시비비부터 따지면서 그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나는 이 부분을 잘못했고 그렇게 따져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파토스나 에토스부터 먼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로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년간 기자로 살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거리에 평범한 시민들도 만났지만 기업인도 만났고 장관, 뭐 대통령까지도 이제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왜 이런 좋은 타이밍에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이제 안타까워도 했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선택을 못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게 되면서 고전의 어떤 생생한 언어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위안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세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선배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 사는 어떤 모습들이 25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의 철학가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자체로 좋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명의 어떤 여명기였거든요. 그때 문명이 처음 시작돼서 해동을 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사는 방식이 좀 단순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순수하고 더 몰입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들이 이 고전의 언어로 이제 남았고 그 언어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쫓기는 듯 살지만 쫓기는 삶 속에서도 순수했던 열정들, 고민들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자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어떤 산업의 발전은 굉장히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인간의 내면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결국엔 그 내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사는 어떤 방식이나 사고하는 패턴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플라톤이 메논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어떤 초보자의 정신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AI 시대에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초보자의 정신으로 나는 초보자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철학이라는 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국에는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람을 좀 헤치면서도 바람에 맞서면서도 살아가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믿고 싶고요. 고전이 어떤 정답을 주지는 않거든요. 정답은 알 수 없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떤 기술들이 많지만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은 그동안 배우지도 못했고 말해주는 분도 없었는데 그리스 로마 고전에 12명의 철학가들이 얘기하고 했던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험과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